한쪽에 관세를 올리면 서로 요번에 봤듯이 100% 이상씩 하면 사실상 두 나라 관계의 무역을 절단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제로섬, 무역 전쟁에서 승리하는 나라는 없으니까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마이너스 게임이 가깝죠. 제로섬 게임도 좋게 평가한 거고 마이너스 게임에 가까운데 환율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문제가 무역 적자라면 중국의 문제는 무역 흑자. 무역 흑자가 난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건 설명을 안 할게요. 여기서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고. 그래서 무역 흑자만 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뭐 15%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둘 간의 관계는 그렇게 긴밀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결국은 소비는 미국으로 흐르고 생산은 중국으로 귀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가 이번에 나타난 그 결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은 의제자본주의 시스템으로 금융을 고도화해서 소비를 뒷받침하고 중국은 생각보다 더 강력한 그 밸류체인을 완성해서 생산을 뒷받침하게 돼 있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이제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인도라든지 이런 게 대체할 수 없다는 게 분명히 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은 뭐냐면 이 국제독점자본주의 체제, 현 체제에서는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이면서 둘인 관계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각 나라들의 이익을 통해서 보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지만 전체 시스템 돌아가는 구조로 보면 한쪽을 배제하고는 한쪽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이번에 증명이 됐던 거 아니냐. 그래서 대립하면서 의존하고 협력하면서 또 적대하는 그런 모습적 관계가 된다.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이번 협상에 타결됐던 측면이 대립하는 측면보다 이번에는 의존과 협력하는 측면에 힘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이제 방향은 명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은 명확해요. 뭐냐면 지금까지의 국제독점자본주의 체제, 다시 말하면 생산국과 소비국이 분리되어 있는 지금까지의 체제, 이제 아까 전에 발제하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달러 하주 제외활용 체제, 이런 체제에는 더 이상 존재할 수, 그러니까 지속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불균형은 재균형화해야 된다는 게 방향은 정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두 국가 간의 이번 합의의 암묵적인 전제가 아닐까? 이건 이제 근거는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낳느냐라는 걸 이제 유추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갈 때 미국은 생산을 좀 늘리고 완전히 대체할 수 없지만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걸 하고 여기에서 중심적인 거는 중국이 소비를 늘려야 된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의 밸류체인을 볼 때 전 세계가 소비하고도 남는 과잉 생산 체계거든요. 그러면 과잉 생산 체계를 줄임으로써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축소재 생산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생산 관계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소비를 늘리는 방식으로 가야 되고 그런데 소비를 늘리는 대상이 어디냐? 아무도 세계에 없다는 거예요. 인도라든지 이런 거는 안 되고 유럽도 한계 있고 미국도 한계에 봉착돼 있고 그렇다면 그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주체는 중국뿐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런 소비를 어떻게 늘린 거냐? 그게 이제 관건인 거죠. 그래서 그 소비를 만약 중국이 그거는 일단 설명하고 소비를 다시 말하면 수요로 확대 정책을 쓴다라면 미국의 생산을 늘리는데 일조할 수 있어요. 이 소비를 미국의 생산을 이 소비가 충족해 주니까 일부 생산을 늘리는데 그 다음에 관세 정책과 달리 그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은 윈윈 게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중국이 소비를 늘리는 방식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중국이 경제 성장의 방식이 뭐였냐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공공자원을 대부분 투자에 투입했어요, 중국이. 그러니까 공급망 측면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부동산 문제가 그 부작용으로 나타났지만 대부분이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투자의 또 지표 중에 하나가 그 저축률이 엄청 높고 뭐 이런 게 돼서 이러한 정책 때문에
유례 없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한 건 맞지만, 하지만 그 불균형이 되는 거죠. 과잉 생산에 따라 불균형이 되고, 그게 모순이 이미 이제 세계 경제적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이거를 해소해야 되는 절박한 입장에 처해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그 해소하는 방식에 중국 당국도 아는 것 같아요. 그 아는, 여기에서 써주는 않지만 공동부유책을 들고 나왔거든요. 공부론. 근데 지금까지는 선부론이었어요. 먼저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론으로 가자. 분배는 나중에 하자. 근데 시진핑 들어서 공부론을 제기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소비를 늘리자. 근데 이게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부동산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팬데믹이 겹치고 이렇게 되면서 실패하고 부동산이 안 되니까 그 중국의 그 재정을 아무리 투입해도 유동성 함정에 빠져서 제대로 수요 진작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면 이 환율을 통해서 평가 절하라면 이거는 노동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설명 안 할게요. 하지만 환율을 절상을 시키면 실질소득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나타나요. 따라서 지금 같은 환율 관세 전쟁에 있어서도 환율 평가 절하를 통해서 수출 단가를 대응하는 게 아니라 환율 평가를 용인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되다면 내부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외적 요인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이거는 아까 그 미란 보고서가 허접하지만 그래도 기도가 이제 저기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미국 약달러 정책을 계속 추구한다는 거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같고, 그렇다면 그거와 관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안을 같이 상승하고 달러는 같이 하는 방식으로 되고, 이렇게 되면 중국 내적 수요 확장의 요구와 이해를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안화 평가 절상을 수용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금융시장 개방을 할 거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중국이 구조조정과 이제 팬데믹을 통해서 내수 진작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는데, 그러면 그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방식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부동산을 다시 일으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국의 그 당국자들이 그렇게 무모한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 효과로 그 소비 인장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마지막 남은 건 뭐냐? 주가 부양일 것 같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부양, 주식시장을 비롯한 이런 이제 금융시장을 부양시켜서 자산 효과를 도모하는. 따라서 환율과 자산 효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득, 그러니까 최저임금 같은 거죠, 우리 식으로. 그럼 그 소득 효과도 높기를, 이런 3방향을 통해서 소득 효과를 낼 것 같고, 그렇다면 이런 금융 부양에는 월가의 자금과 선진 금융기법이 이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들 실패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기업 보고 뭐 주식 사라고 막 강제하고 막 했지만 안 됐거든요. 실패하고 다시 올라갔다 또 그때 했는데, 왜 월가의 자금이 들어오고 이 선진 기법이라는 건 뭐냐면 파생 상승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수행하면 지금 약 5경 정도가 뭐 하여튼 그 정확한 숫자를 모르는데 그 저축돼 있는 어마어마한 그 저축을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민간의 저축이. 그거를 이제 이 월가의 선진 금융기법과 이 자금이 마중물이 될 수 있으면 이 주식시장이 부양이 되고, 과거처럼 급하게는 하지 않겠죠. 중국이 경기 바보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소비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미중 간의 대립보다는 협조와 상생의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조심스러운 예상을 좀 해보고, 따라서 환율 시장은 개방하지 않겠죠. 이거는 그 중국 당국이 저기하니까. 하지만 이제 조심스럽게 절상을 시작하지만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은 일정 정도 개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시 말하면 방향은 중국이 내수 시장을 확대한다는 게 결론적인 거죠. 그러면 옆에 있는 한국도 새로운 그 시장이 지금 이제 완전히 닫혀 있는 시장이 열릴 수 있다. 이게 이제 해서 당분간은 한국이 지금 되게 아까 진단할 때 어렵지만, 그리고 구조적으로 되게 어렵지만 그 구조 개편에 시간을 벌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한국의 대응 방안을 좀 보면, 아까 이제 그 위에서 좀 봤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저기하고 새로운 산업 전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거는 법령제 위주의 법령제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특수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이 생산하는 거,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이런 대량 생산이 돼야 되고, 그런 거 위주의 중화 장치 산업, 그러니까 철강도 일반 철강, 특수강이 아니라 이런 거 많이 생산하는 거죠. 이런 위주의 이제 장치 산업 중심이 중국의 밸류체인의 확대로 중국의 그 규모계를 따라갈 수 없어요, 한국은. 이미 화 공업은 이미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미 안 되고, 나머지 철강도 이미 안 되고, 그냥 자동차도 전기차나 이런 걸 봤을 때 안 된다는 거죠. 반대쪽도 아까 앞에 마치에서 말씀했듯이 범용 반도체는 이미 중국에 다 넘어간 상태예요. 일설에 의하면 범용 반도체 가격이 한국 삼성전자 범용 반도체, 그러니까 아주 막 28나노, 14나노 그 이하에는 100분의 1가격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격 경쟁력이 될 수가 없죠. 따라서 안 된다. 그러면 방향은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이런 첨단 사업 쪽으로 개편할 수 있냐? 이것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데이터가 없어요. 중국이나 미국이 데이터를 따라갈 수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 투여되는 인력도 한국 없어요. 전부 의대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기간의 인력과 훈련, 연구 투자가 필요한데 안 돼요. 그래서 사실상 제조업 전망은 암울한 게 되고, 따라서 아까 이제 성장의 그 중심은 뭐냐면, 한국 경제 성장, 아까 선생님이 잠깐 요소 투입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하고 그 인력을 갈아 넣고 이렇게 해서 한국의 지금까지 성장은 요소 투입 성장을 해왔는데, 이거를 스페터식 혁신 투자 성장으로 바꾸면 어떻겠냐, 이런 이제 제안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요소 투입이 줄더라도 혁신 투자가 이런 걸 통해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꿔보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는 거는 이거는 한국의 현재 그러니까 뭐냐면 수직 계열화된 한국의 이제 제하청의 수직 계열화된 구조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 그거는 자세히 설명을 안 했겠고, 이제 수직 계열 자동차 산업을 봐더라도, 왜냐하면 이제 납품 기업이 여기에 수직 계열화되기 때문에 아무리 새로운 거 개발해봤자 받아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가격이 비싸고 이러면. 따라서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 수직 계열화 산업 구조에서는 스페터시 혁신이라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 이 자체가 과연 그 자본주의 성장을 이끌어 가느냐는 이제 별도의 문제로 치더라도 이 자체의 조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게 안 되면 재벌 체제를 해체해서 개혁을 해서 이런 조건들을 만드는 걸 먼저 하자, 이런 주장이 있어요. 이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자본주의적 경쟁 체제를 도입해서 이런 스페터식 혁신 개혁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자. 이게 이제 또 다른 주장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한국이 이런 하도급식 산업 구조는 단순히 한국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특수한 문제라면 한국이 이렇게 뚝딱딱 해서 어떻게든 정권 바꿔서 하면 되지만, 이거는 국제 독점자원 분업 체계의 이식 과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적 자본과의 연관 속에서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어렵고, 이거 이제 어려운 결론만 말할게요. 그냥 이렇게 어렵다. 그러면은
결론은 어떻게 되냐? 아까 말했지만 이제 내수 중심을 새롭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어 이거는 이제 현실 가능성 이제 혁명이 아니면 사실 불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런 혁신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그 금융하고 그 대재벌을 사실상 국유화해야 돼요. 사실상. 그러니까 사회화해야 되고 국유화가 이상 너무 강하게 들리면 사회적 통제 하에 둬야 돼요. 사회적 통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행들하고 대재벌들. 그래야지 그 외국으로 빠져나가서 아까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거든요. 저 그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한국 경제 자체가 붕괴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대재벌과 은행을 사실상 한국 사회적 통제하에 두고 그렇게 된다라면 국제독점자본의 그 뭐냐면 그 반발이죠.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뭐냐면 이게 방향 이거 하나뿐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제독점 자본주의 체제에서 재벌을 그렇게 해체수로 가서 그거를 사회적 통제에 두지 않고 은행 악무서는 현재 분업체제인 전반적 산업 구조로 개혁하기는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건 뭐냐 한국의 노동자 민중이 이런 대안에 얼마나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해를 같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인 대안은 한번 어떻게 될 거냐 한번 그거는 한번 봐볼게요. 제가 이제 요 두 가지 글을 같이 해서 좀 했어야 되는데 저도 요즘 감기도 몇 번 들리고 그래가지고 따로 제출했어요. 한국 경제 위기는 이제 아까 그런 식으로 진단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 경제 활로는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어떻게 되냐면 하도급 체제를 깨고 한 가지 제기를 하면 이제 그 재벌 중심 하도급 체계를 깨고 중소기업 중심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거 이길 뿐이 없다. 왜냐면 지금 재벌 중심이라는 건 과잉 자본 요소를 과잉 투자해서 그 규모 경쟁을 하는 건데 이건 중국에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한 예를 들면 화장품 산업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이 화장품 산업은 사실상 화장품 산업을 주도하는 거는 중소기업들이거든요. 수만 개에 달하는 중소기업들이 해서 미국 수입 화장품 시장의 1위를 이제 이렇게 거머쥐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게 되는 거는 뭐냐면 중소기업 수많은 이제 그 기획, 조종, 마케팅 기업들이 각자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상호 연관되어 있는 네트워크 생태계를 구축해야겠어요. 중소기업 생태계 네트워크.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 조그마한 기업이 수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무역적인 뭐 이런 기획이나 이런 수출전 거를 다른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에 맡겨서 자기가 그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형태로 돼서 이런 형태의 방향으로 가지 않는 한 한국 경제는 지금처럼 투자에서 투입으로는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도 삼성의 이제 파운드리 부분을 산업을 분리해가지고 이게 분리되겠어요? 저기 자기 이전에 그 진행 구조가 있는데 분리해서 삼성의 그 하청 개발화된 걸 깨고 그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기를 중소기업과 나눠 갖는 형태의 생태를 구축을 하면 대만이 이제 약간 TMC가 그런 식의 방식을 취해서 광범위한 중소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환돼야 된다. 이렇게 마찬가지죠.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라고요. 자동차 산업도 현기차에 된 게 아니라 중소기업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로 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전장 산업, 아주 강소기업 같은 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현기차가 미국으로 가면 한국 경제는 공동화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미국으로 가면 한국 경제는 공동화되고 해서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방향은 이런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형태를 갖는 새로운 생태계의 구축이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재벌 체제를 해체하고 사회적 통제 하에 둬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제도적 개편 방향을 가져야 되는데 이걸 제가 다시 올린 이유는 그 전에 이제 사회 대제어 TF에 제출한 그 글인데 물론 거기서는 겉도 보지도 않죠. 근데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다시 이제 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런 방향에 경제학자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죠. 제가 이제 전문 학자는 아니니까 대충 방향만 얘기하면 전공적 합의가 된다라면 중장기적인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런 전략은 자본이나 시장 논리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본이나 시장 논리에 맡기는 순간 이 국제 독점 자본 체제에 가서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죠. 이 자본들의 그 논리는. 그래서 한국에 아까 설명을 했지만 이익이 안 나는데 여기에 투자할 데가 없는데 여기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본 논리로 따진다면. 따라서 이 자본 논리로는 안 되고 이거는 국가 논리 내지는 사회 공동체 논리로 이 대자본과 금융 시스템을 국가 발전 전략의 하위 체계로 편입시키지 않는 한은 불가능하다. 이런 앞으로 체제는. 그래서 중장기적 국가 발전 체계를 수립하고 그 안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융 부분도 아까 이제 기재부 얘기도 엄청 욕을 하시면서 100%를 동의하는 건데 기재부뿐만 아니라 저는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봐요. 그래서 한국은행이나 금통위 금융위 같은 거를 사회적 통제해야 둬야 된다. 이게 단순히 기재부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뛰어넘어서 이런 금융과 예산 이거를 사회적 통제에 둬야 되고 사회적 통제라는 게 애매하니까 지금은 이제 선출 권력이 통제하에 두는 걸로 해야 돼서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 편성권과 도대 재정 집행권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이거를 대통령 직속으로 일단 해야 된다. 이걸 나중에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 하면 최소한 이 대통령을 바꾸면 최소한 국민적 여망을 여론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죠. 이 기재부 이 자체로는 지금 현재 구조로는 불가능해요. 아까 설명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되게 기뻤는데 이거 그 얘기까지 하면 하나 없어지니까. 그래서 두 가지죠. 대통령 직속으로 예를 들면 국가발전 전략위원회하고 공공금융개혁위를 만들어서 이 국가발전기획에서 기획재정부를 이쪽 산하로 두고 금융개혁위를 통해서 한국은행과 금감위 등등 그거를 산하에 둬서 이 두 개를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인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인선인데 아까도 인선 말씀하셨잖아요. 관료 출신 되면 무조건 이거는 안 된다고 봐야 된다. 저도 100% 동의하는 거고. 그러면 인선 중에서도 제야 내지는 학자 내지는 그 기준은 뭐냐면 소비자, 노동자, 자영업자 추천인 인으로 돼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돼야지 지금처럼 관료에 휘둘려가지고서는 요망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선출 권력 내지는 사회적 통제하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선출 권력이죠. 이 선출 권력을 저는 이제 좀 하지만 말하고 싶은 노동의 민중 권력이라고 하고 싶은 거죠. 에 이완시키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한국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했던 지금이 되게 절호의 기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 무역 합의를 된 거는 대립에서 대립적 측면을 80% 가져왔다면 앞으로는 대립적 측면을 한 60% 내지는 50% 이하로 가져가고 협조적 측면을 더 가져가겠다는 저는 이제 징조로 봤거든요.
그렇다면은 중국의 시장 개방과 이제 한국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간 벌기로 충분하다. 지금이 절박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